차가운 새벽 공기가 흐르는 오전 5시. 강지훈의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정적과 질서 속에 잠겨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에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다. 모든 물건은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된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회색과 흰색 검은색이 교차하는 무채색의 공간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단 하나의 목표처럼 그의 일상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였다. 정확히 5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지우는 기계처럼 눈을 떴다.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으로 침대를 정리하고 샤워를 하고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집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은 공간은 발코니에 마련된 작은 온실뿐이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하얀 난초들이 고요하게 피어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난초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닦아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라는 차가운 강철 심장 속에 남은 유일한 온기이자 그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약속을 되새기는 의식이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와 견과류 몇 알이 전부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는 경제 뉴스가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숫자에 민감했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로 치환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가졌다. 금융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의 직업은 그의 진짜 목적을 가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었고, 밤에는 그 흐름을 역류시켜 한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를 벼렸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스크린 속 앵커의 목소리는 배경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차트와 수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앵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며 톤이 높아졌다. 올해 새 대한민국 산업대상의 영예는 대한중공업의 박진성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박 회장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해외 시장 개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찰나의 정지. 그의 고개는 천천히 스크린을 향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얼굴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모습 그대로였다. 더욱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그에게 훈장처럼 보였지만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박진성,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섬광처럼 열렸다. 28살의 겨울이었다. 8살 소년 강지훈에게 세상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회계사였던 엄마는 늘 정의롭고 강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홀로 지훈을 키우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흙과 백골코 그름으로만 나뉘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밤이었다. 야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다 회사 휴게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지훈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성에 잠을 깼다. 비몽사몽간에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의 목소리였다. 언제나 차분하던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거대한 관엽 식물 화분 뒤에 웅크린 채 그는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는 중년 남자가 보였다. 당시 대한중공업의 전무였던 박진성이었다. 그의 앞에는 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리했던 두꺼운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정신이 아주 멀쩡하지. 서대리, 당신이야말로 지금 뭘 잘못 건드렸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박진성은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베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회사의 돈이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전무님께서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마주 서 있었다. 하지만 8살 소년이 보기에도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었다. 박진성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다. 위협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증거서 대리 세상은 당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손이 엄마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지훈의 고막을 찢었다. 엄마의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나 강하고 든든했던 엄마가, 자신의 영웅이었던 엄마가 저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은 어린 지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박진성은 쓰러진 엄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입에서 추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기어오르기는, 쥐뿔도 없는 과부 주제에 정의로운 척은, 내 아들놈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사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랑 네 새끼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순간 박진성의 눈이 문틈에 숨어있는 지훈과 마주쳤다. 소년의 눈에 비친 공포와 증오를 읽은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엄마를 모욕했다. 마치 어린 짐승 앞에서 어미를 사냥하는 포식자처럼 그는 소년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고 있었다. 똑똑히 봐라 꼬마야.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거다. 힘없는 정의는 그냥 무능일 뿐이야. 그는 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서류들을 발로 짓밟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애썼다. 그날 밤 지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의 울음소리와 박진성의 비웃음소리가 뒤섞여 그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 그 일 이후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다시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공허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몇 년 후 지훈의 곁을 떠났다. 공식적인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엄마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 박진성이라는 악마와 그가 상징하는 부조리한 세상이었다.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대한중공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앵커의 들뜬 목소리가 지훈을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화면 속 박진성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존경받는 기업가 국가 경제의 역군. 세상은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는 어머니의 삶을 짓밟고 한 아이의 세상을 파괴한 살인자일 뿐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TV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20년간 억눌러왔던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복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유일한 진원곡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평범해 보이는 책장 한쪽을 밀자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지훈의 성역이자 전쟁 지휘 본부였다. 사방의 벽은 여러 대의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의 메인 서버는 낮은 소음을 내며 빛나고 있었다. 그는 편안한 의자에 몸을 묻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진성이라는 이름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서 뻗어나온 수많은 선들은 정치인, 검사, 언론인, 그리고 그가 소유한 수많은 유령 회사들로 이어져 있었다. 지난 20년간 지훈은 박진성과 대한중공업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록해왔다. 그의 재산, 그의 약점, 그의 인맥,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들까지 이제 때가 되었다. 소년이 어른이 되는 동안 박진성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균열을 품게 되었다. 지훈은 그 모든 균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정면으로 대한중공업의 철옹성 같은 방화벽을 뚫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는 제국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공급업체의 관리 시스템을 노렸다. 수십 개의 보안 단계를 우회하고 가상 IP를 수백 번 세탁하며 그는 유령처럼 시스템 깊숙이 침투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박진성의 심장부를 향해 쏘아 올리는 첫 번째 화살이었다. 마침내 그의 모니터 한 구석에 짧은 메시지가 깜빡였다. Access granted to core network. 성공이었다. 그는 대한중공업의 거대한 신경망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를 확보했다. 이제 그는 이 작은 통로를 통해 바이러스를 심을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감시하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그에게 가져다줄 트로이의 목마였다. 작업을 마친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여명에 물들기 시작했다. 20년 전 엄마의 손을 잡고 저 도시의 불빛을 보며 행복을 꿈꾸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복수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이나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다. 거대한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야, 박진성. 그의 낮은 읊조림이 정적을 깨고 허공에 흩어졌다. 그것은 한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지훈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 위에서 설계되었다. 그는 박진성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성벽에 가장 약한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 그것을 빼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에서 첫 번째 단계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그는 강지훈을 완벽하게 지우고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했다. 김민준은 지방국립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29살의 청년이었다. 학점은 우수했지만 눈에 띄는 대외 활동이나 인맥은 없었다. 소셜미디어 계정은 몇 년 전 만들어졌지만 가끔 풍경 사진이나 책 구절을 올리는 것 외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의 이력서에 적힌 이전 직장은 작은 데이터 컨설팅 회사였고 그 회사는 1년 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훈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낸 완벽한 허구였다. 졸업 증명서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록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서 조회해도 김민준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목표로 삼은 곳은 대한중공업 본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고 모든 직원이 돋보기로 감시당하는 곳이었다. 그는 대한중공업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인 태한 FNS를 선택했다. 금융 및 전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으로 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과 데이터가 모이는 중요한 곳이었지만 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감시는 덜했다. 그는
그곳의 데이터 분석팀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 면접은 예상대로 평범하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인물처럼 행동했다. 기술적인 질문에는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면접관들에게 똑똑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은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할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며칠 후 그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거대한 제국의 톱니바퀴 하나가 되는데 성공한 것이다. 대한 FNS에서의 첫날, 지우는 회색 정장 차림에 수많은 익명 중 하나가 되어 광화문 빌딩 숲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주변을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로비에 걸린 시자이로 뻗어나가는 다한이라는 슬로건이 그의 눈을 찔렀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거머리처럼 이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종양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가 배속된 부서는 전략기획본부 산하 데이터 분석 2팀이었다. 사무실은 칸막이로 나뉜 책상들이 벌집처럼 늘어선 대한민국의 여느 대기업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공기는 긴장감과 미묘한 경쟁심으로 팽팽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를 안내받았다. 그의 자리는 팀의 가장 구석 복사기와 분쇄기 옆이었다.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완벽한 위치였다. 팀장인 최영우 부장은 전형적인 라인을 잘 탄 출세지향적 인물이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실적으로 압박하고 윗사람에게는 깍듯이 아부했다. 그는 신입사원 김민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산더미 같은 기초, 자료 정리 업무를 던져주고는 자신의 실적을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나 저녁 회식 자리를 피했다. 대신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희석시켰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부침성은 없지만 자기 일은 칼같이 하는 조용한 동료로 여기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낮 시간 동안 그는 완벽한 김민준이었다. 최 부장이 던져주는 방대한 양의 판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시장 동향 보고서를 군말 없이 처리했다. 그의 손을 거친 자료는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작업은 모두가 퇴근한 밤에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물리적으로는 절대 연결되지 않는 가상 머신을 설치했다. 그리고 지난번 뚫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태안 FNS의 내부 서버 깊숙한 곳으로 접속했다. 그의 앞에는 회사의 모든 정보가 날 것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건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전자결자의 기록 회계 장부. 그것은 정보의 바다이자 욕망의 쓰레기장이었다. 지우는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박진성 비자금, 로비, 차명계좌 등 수백 개의 핵심 단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았다. 동시에 그는 조직 내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직제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충성과 이권의 거미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낮 동안 관찰한 것을 밤에 수집한 데이터와 결합했다. 최영우 부장이 유독 깍듯이 대하는 재무팀의 이 상무. 이 상무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그룹 비서실 소속의 한 인물과 비밀리에 만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고급 일식집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비서실의 기밀 예산으로 처리된다는 것까지.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진성의 핵심 인물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중요한 대화는 아모나 은어를 사용했고 자금 세탁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마치 거대한 암호를 해독하는 고고학자처럼 끈기 있게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몇 주가 흘렀다. 지우는 태안 FNS에 조용한 유령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감지되었다. 그날 오후 최 부장은 평소와 달리 매우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지훈을 포함한 팀원들에게 다음 분기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수익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파나마 지사의 실적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장하라는 지시가 덧붙었다. 김민준 씨, 자네는 파나마 지사 쪽 원본 데이터를 맡아서 정리해. 불필요한 비용 항목들은 좀 쳐내고 예상 수익률은 최대한 부풀려서 보기 좋게 만들어봐. 최 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료를 받아들었다. 파나마, 중남미의 조세 피난처. 지훈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파나마 지사의 모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회계 장부의 행간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거래 기록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역추적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파나마 지사가 현지 자재 공급 업체라고 보고한 메리디안 홀딩스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매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재 대금을 받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납품된 자재의 양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은 메리디안 홀딩스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법인 등기, 서류 주주, 명단 계좌, 거래 내역. 어둠의 인터넷을 통해 그는 파나마 현지 정보원에게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보고서가 도착했다. 메리디안 홀딩스의 실소유주는 최영우 부장의 아내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최 부장은 파나마 지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의 아내가 소유한 유령 회사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박진성의 거대한 비자금 왕국에 비하면 먼지 같은 수준의 개인 비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것은 제국의 성벽에서 빼낼 첫 번째 돌멩이였다. 그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 부장과 파나마 지사장 사이에 오간 암시적인 이메일들, 메리디안 홀딩스의 계좌에서 최 부장의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스위스 은행의 거래 기록. 그는 모든 것을 암호화된 파일에 저장했다. 이 증거는 최 연구를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였다. 하지만 지훈의 목표는 최 연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미끼일 뿐이었다. 지훈은 이 미끼를 이용해 더 큰 물고기를 낚을 생각이었다. 그는 최영우의 비리를 당장 터뜨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최영우를 자신의 장기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 부장이 지시한 대로 파나마 지사의 실적을 보기 좋게 포장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받아든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 김민준 씨. 일 처리 아주 깔끔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 그는 자신의 발밑에 드리워진 사냥꾼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복수의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적의 소굴에 조용한 관찰자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제국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낼 참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최영우. 그를 통해 이 상무에게 그리고 마침내 박진성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열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20년 전 그날 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던 무력한 소년의 모습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최영우 부장의 비리를 손에 넣은 후 그는 즉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잘 벼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욱 위협적인 법이다. 그는 최영우라는 카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하고 대신 제국 전체를 향한 첫 번째 시험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목표는 박진성과 그의 하수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내부 비리 자료 중에서 서해대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입찰 비리 건을 선택했다. 1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몇 달 전 대한중공업이 경쟁사였던 유성건설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따낸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확보한 내부 자료는 그 근소한 차이가 완벽하게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한중공업과 유성건설은 사전에 담합하여 입찰가를 조율했고, 유성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중공업으로부터 거액의 뒷돈과 다른 소규모 사업들을 챙겼다. 이는 박진성이 정계와 관계에 뇌물을 뿌리고 국책사업을 독식해온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지훈은 내부 심사 보고서, 원본과 최종 제출용으로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두 회사 임원 간에 오간 암시적인 이메일 몇 개를 증거 자료로 추렸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모든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인쇄 후 스캔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하여 디지털 흔적을 지웠다. 자료를 유출할 창구로는 신생 인터넷 언론사인 진실탐사를 선택했다. 대형 언론사들은 이미 대한중공업의 광고비에 길들여져 있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어 이런 폭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반면 진실탐사는 자본은 부족하지만 대기업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었다. 일요일 새벽 지훈은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다중 프록시 서버와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개국으로 우회했다. 그는 일회용으로 생성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내부고발자라는 제목의 메일을 진실탐사의 제보 이메일 주소로 발송했다. 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20년간 기다려온 전쟁의 첫 포탄이 발사된 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인터넷을 살폈다. 예상대로 오전 9시 정각에 진실탐사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대한중공업 1조 원대 서해대교 풍력단지 사업 입찰, 담합 의혹. 내부 문건 입수. 기사는 파격적이었다. 지훈이 보낸 자료를 근거로 대한중공업과 유성건설의 담합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기사는 아직 대형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한중공업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면한 작은 균열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만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영우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계속해서 고함치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건지 당장 알아내요. 잠시 후 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으르렁거렸다. 전부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기사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업무나 제대로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법무팀과 홍보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데이터 분석 2팀 사무실을 들락거렸고, 보안팀에서는 전 직원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조사하겠다는 공지를 내렸다. 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한 섬이었다. 그는 묵묵히 최 부장이 아침에 지시했던 업무를 처리하며 귀로는 사무실의 모든 대화를, 눈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날 오후 대한중공업 본사 최고층 회장실. 박진성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진실탐사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게 다 뭔가. 박진성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살기가 담겨 있었다. 홍보 담당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해서 기사를 차단하도록 조치. 닥쳐. 박진성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화면에 금이 갔다. 그런 미봉책으로 이 사태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거다. 우리 배 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의 시선이 법무팀을 총괄하는 김 변호사에게 향했다. 내부 유출 가능성은 보안팀에서 전사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작정하고 흔적을 지운 것으로 보아 내부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성은 콧방귀를 뀌었다. 뻔하지. 퇴사한 놈들 중에 앙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첩자짓이겠지. 시시한 것들. 그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위기는 수없이 많았고 그는 언제나 돈과 권력으로 그것을 찍어 눌러왔다. 그에게 이것은 성가신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 변호사 검찰 쪽 라인에 연락해. 이딴 찌라시 언론사 세무조사든 압수수색이든 뭐든 해서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버려. 다시는 우리 이름 입에 담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홍보실은 각 언론사 편집국장들한테 전화 돌리고 저녁에 선물 두둑하게 챙겨서 직접 찾아가. 내일 아침까지 인터넷에서 저 기사 싹 다 사라지게 만들어. 그의 지시는 거침없고 신속했다. 거대한 제국은 수십 년간 다져온 부패한 시스템을 일사불란하게 가동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한중공업 입찰 비리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진실탐사 홈페이지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다운을 핑계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대한중공업 대신 어느 연예인의 스캔들 기사로 도배되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최영우 부장은 어제의 불안감을 감추고 다시 거들먹거리며 직원들을 다그쳤다. 거봐, 별일 아니잖아. 원래 짖는 개는 무는 법이 없는 거야. 괜히 흔들리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들 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번 소동을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 박진성의 위기 대응 방식, 그가 움직이는 언론과 검찰의 라인, 내부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진성이 자신을 향한 공격을 시시한 쥐새끼의 소행으로 치부하며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만은 가장 강력한 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이번 사태 동안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혼란 속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은 평소보다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었다. 그의 모니터에 떠있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더욱 복잡해졌다. 박진성과 연결된 부패한 인물들의 명단에 새로운 이름 몇 개가 추가되었다. 언론사 간부, 현직 검사, 국회의원, 보좌관. 자금의 흐름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성공이었다. 그는 적의 방어 체계를 파악했고 다음 공격을 위한 좌표를 확보했다.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최영우 부장의 프로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가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도를 띄웠다. 이제 두 번째 말을 움직일 시간이었다.
시시한 쥐새끼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가 된 것이다. 다음 공격은 제국의 변두리가 아닌 내부의 기둥 하나를 직접 겨냥하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불빛 아래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제국의 환부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문이 가라앉고 대한중공업이 거짓된 평온을 되찾았을 때 강지훈은 이미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목표는 단순한 경고나 탐색전이 아니었다. 제국의 기둥 하나를 통째로 뽑아버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의 시선은 대한중공업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던 독일의 로봇 기술 기업 AAT론 인수합병건에 고정되었다. 아이트론 인수합병은 표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박진성의 야심찬 계획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이 파헤친 진실은 추악했다. 인수자금으로 책정된 2조 원 중 최소 3천억 원이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박진성의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것은 대한중공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자금 조성이자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지훈은 이 사기극의 중심에 최영우 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 부장은 자신의 개인 비리를 넘어 박진성의 추악한 자금 세탁 계획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지훈이 쳐놓은 덫에 이미 발목이 잡힌 사냥감이었다. 어느 날 밤 최영우는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그가 아내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모든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녹취 파일까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발신자는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AA트론 인수자금 관련 최종 보고서를 재무팀 서버에 임시 저장 폴더에 업로드하시오. 당신의 마우스 클릭 한 번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오. 최영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체 모를 협박범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신고하는 순간 자신의 비리가 먼저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결국 그는 협박범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큰 음모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최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몇 개의 파일을 임시 저장 폴더로 옮겼다. 그가 옮긴 파일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고서였지만 그 안에는 지훈이 미리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코드는 폴더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되어 재무팀 서버에 가장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비자금 조성 계획, 원본 파일을 통째로 외부의 가상 서버로 전송했다. 모든 과정은 단 10초 만에 끝났고 시스템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최영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까맣게 몰랐다. 바로 그날 오후 독일의 유력 경제지 핸델스플라트와 독일 금융감독청 바이핀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 내용은 대한중공업의 AA트론 인수자금 중 일부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에 사용될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증거로 완벽하게 정리된 내부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독일 언론은 한국 기업의 비윤리적 M&A 시도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독일 금융감독청은 AIT론 인수합병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번 입찰 비리 파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대한중공업을 덮쳤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대한중공업 회장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박진성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번에는 국내에 찌라시더니 이번엔 독일 금융감독청이라고 장난해 지금. 그의 분노 앞에 임원들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때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히 우리 내부를 송금 보듯 들여다보는 누군가의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말을 한 사람은 그룹 보안 총괄 책임자인 윤석호 전무였다.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팀 출신인 그는 업계 최고의 디지털 사냥꾼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박진성이 몇 년 전 막대한 연봉을 주고 직접 스카우트해온 비장의 카드였다. 박진성의 붉게 충혈된 눈이 윤 전무에게 향했다. 그래서 그 쥐새끼가 누군지 찾아냈나? 아직입니다. 범인은 매우 지능적입니다. 지난번 입찰 비리 유출 때와 이번 건 모두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유령 이 회사에 내 허락 없이 숨 쉴 수 있는 놈은 없어.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놈 목을 가져와 필요하다면 전 직원을 감옥에 쳐넣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박진성의 광기 어린 명령에 윤석호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정의 TF팀을 꾸려 24시간 추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대한중공업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윤석호와 그의 TF팀은 회사의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억 건의 로그 기록, 이메일 파일, 접속 기록이 분석 대상에 올랐다. 한편 지우는 김민준의 가면을 쓴 채 폭풍의 눈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는 윤석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국정원 출신의 엘리트. 그가 상대해온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수였다. 지우는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마침내 제대로 된 사냥감이 나타난 것이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윤석호는 마침내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훈이 몇 주 전 처음 시스템에 침투할 때 이용했던 변두리 공급업체의 관리 시스템에 남아있던 희미한 접속 기록이었다. 다른 보안팀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윤석호의 동물적인 직감은 그 흔적 뒤에 범인이 숨어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루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범인은 분명히 다시 이 길을 이용할 거야. 윤석호는 그 백도어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함정을 설치했다. 침입자가 다시 나타나 접속하는 순간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역추적하는 트레이서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우는 윤석호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음 공격을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자 평소처럼 심야에 백도어를 통해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가 필요한 파일 몇 개를 다운로드하는 순간 그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고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주족 감지,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져졌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접속을 끊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같은 시각 대한중공업 본사 지하 3층의 비밀 보안 관제실. 윤석호의 팀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다. 전무님 걸렸습니다. 범인이 함정에 걸렸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역추적 화면으로 바뀌었다. 범인의 IP 주소가 수십 개의 경유지를 거치며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호의 팀이 개발한 추적 프로그램은 끈질기게 그 뒤를 쫓았다. 1차 경유지 싱가포르, 2차 러시아, 모스크바, 3차 브라질, 놈이 흔적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의 다 따라잡았어. 모니터 위 대한민국의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추적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우는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자신의 위치가 거의 특정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미리 심어두었던 시스템 파괴 코드를 작동시켰다. 대한중공업의 네트워크 추적 시스템 일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시간을 벌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배해요폐용 하는 소리와 함께 관제실 모니터 몇 개가 꺼졌다. 젠장놈이 우리 시스템에 역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최종 위치를 특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팀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윤석호는 굳은 얼굴로 마지막으로 잡혔던 위치가 깜빡이던 화면을 노려보았다. 강남구 논현동 일대. 범위가 너무 넓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었다. 범인은 해외가 아닌 바로 이 서울 하늘 아래에 있었다. 모든 흔적을 복구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놓치지 마. 윤석호는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사냥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전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유령의 꼬리를 잡았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한편 자신의 아파트에서 간신히 추적을 뿌리친 지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컴퓨터는 과부하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검게 꺼진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2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고독한 얼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적은 그의 존재를 알았고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의 뇌리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대한중공업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고 언론계에서 매장당했던 한 여기자. 어쩌면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워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지훈은 결심했다. 이제는 유령으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 동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윤석호의 추격망에서 간신히 벗어난 강지훈은 며칠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동시에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적은 이제 그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의 목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게는 빛의 세계에서 싸워줄 동지가 그의 디지털 칼날을 현실 세계의 무기로 바꿔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한 인물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오수진.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여자였다. 5년 전 그녀는 대한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직전 그녀는 정체불명의 상대로부터 성추문 조작 스캔들에 휘말렸고 대한중공업은 그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는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해야 했다. 지훈은 그녀의 현재를 추적했다. 그녀는 현재 오수진의 눈이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대기업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신만의 진실을 말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구독자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대한중공업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녀야말로 지훈이 찾던 사람이었다. 지훈은 고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한 음성 변조 전화로 그녀에게 연락했다. 오수진 기자님, 임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당신이 5년 전에 놓쳤던 진실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중공업에 관한 모든 것. 오수진은 코웃음을 쳤다. 지난 몇 년간 그런 식의 제보는 셀 수 없이 많았고 대부분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헛소리였다. 장난 전화라면 끊겠습니다. 서해대교 풍력단지 입찰 비리, AIT론 인수 비자금. 이게 장난으로 들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언급한 두 가지 사건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오수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나는 이름 없는 유령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남대문 시장 갈치조림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찻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오수진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것이 평범한 제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찻집은 시장의 소음에 묻혀 외부와 단절된 듯한 낡은 공간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평범한 회색 후드티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인상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남자. 강지훈이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수진이었다. 당신이군요.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하필 저죠? 대한민국의 기자는 저 말고도 많을 텐데요. 지훈은 미리 준비해온 작은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대한중공업과 싸우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항복하지 않은 유일한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5년 전 보도하려 했던 분식회계에 완벽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성추문 스캔들의 배후에 대한중공업 법무팀이 있었다는 증거도 함께. 오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진실이 그 작은 물건 안에 담겨 있었다. 왜 이런 엄청난 걸 내게 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의 구현 같은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박진성과 대한중공업을 파멸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빛의 세계에서 싸워줄 당신의 이름과 얼굴이 필요합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상대는 괴물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괴물과 싸워본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지 기염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오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모자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깊고 차가운 시면을 느낄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독한 염원이었다. 좋아요. 함께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동업자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죠.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오수진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맹이 되어야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훈은 아르고스라는 코드네임을 사용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처럼 그는 대한중공업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오수진에게 넘겼고 오수진은 그것을 날카로운 기사로 재가공했다. 오수진의 눈 채널은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중공업의 탈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노조 탄압 등 크고 작은 비리들을 연속적으로 터뜨렸다. 그녀의 방송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동반했기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구독자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고 대형 언론사들도 그녀의 보도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대한중공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하지만 이것은 본 게임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지훈은 박진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살인교사나 폭행 같은 강력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지훈은 오수진에게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오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지훈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어둠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8살 소년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공식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습니다. 박진성이 엄마를 죽인 겁니다. 경찰 수사 기록은 전부 확인해 봤어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오수진은 자신이 미리 조사해온 자료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의 사망 직후 회사에서 가장 친했던 동료 한 분이 갑자기 퇴사하고 잠적했어요. 참고인 진술도 거부했고요. 이름은 김정식. 당시 비서실 소속이었어요. 김정식. 지훈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늘 엄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인상 좋은 아저씨였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무언가 알고 있을 겁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해킹 능력을 동원해 김정식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퇴사 후 여러 번 이사를 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의 추적 끝에 지훈은 마침내 그가 강원도 상월의 작은 마을에서 양봉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수진이 직접 그를 찾아갔다. 깊은 산속 낡은 오두막집에서 나온 김정식은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지쳐 보였다. 그는 서울에서 온 기자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내며 만나주기를 거부했다. 나는 할 말 없어. 다 지난 일이요. 오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를 찾아갔다. 며칠 동안 문전박대를 당하던 어느 날,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 서연이의 이름을 꺼냈다. 아저씨, 연희 씨의 아들이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했는지 그 진실을 20년 동안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대로 외면하실 건가요? 서연희의 이름이 나오자 김정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수진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연희가 박진성과 마지막으로 단판을 벌이러 가기 전 불안감을 느끼고 작은 소형 녹음기를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하지만 서연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박진성의 위협이 계속되자 그는 두려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20년간 이 녹음기를 참아버리지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도 못한 채 숨겨왔다. 김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오수진에게 건넸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부디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전해주시오. 오수진은 테이프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훈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2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훈이 8살 때 문틈으로 들었던 그날 밤의 대화였다. 엄마의 떨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 그리고 박진성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내 아들놈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사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랑 네 새끼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녹음기에는 지훈이 듣지 못했던 뒷부분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쓰러진 후 박진성은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세오델이 심장이 약하다고 했지. 앞으로 알아서 잘 처리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도록. 이건 사고여야만 해. 알겠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진성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훈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가라고 지시하는 명백한 살인 교사 증거였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뺨으로 20년 만의 처흑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분노와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자의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똑똑히 확인했다. 오수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간데없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스모킹건은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괴물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중공업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 정재계 거물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인 서울의 한 최고급 컨벤션 센터는 박진성 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거대한 무대와도 같았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50년의 신화, 100년의 미래라는 화려한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한쪽 구석 이름 없는 오피스텔 안에서 강지훈은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화면들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 음향 시스템, 조명 제어 장치, 그리고 인터넷 방송 송출 시스템까지. 그는 지난 며칠 밤을 세워 윤석호가 구축해놓은 철옹성 같은 보안망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고 이제 마지막 침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오수진은 외신 기자단의 일원으로 위장해 행사장 안에 잠입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냉정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지훈이 보내온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고 귓속에는 지훈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오전 10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박진성 회장의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단상 위로 올라선 박진성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둘러보았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잡음들은 그의 권력 앞에 모두 사라진 듯 했다. 그는 성공한 제국의 황제, 그 자체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중공업의 위대한 50년 역사를 축하하고 희망찬 100년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진성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훈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의 눈앞에는 윤석호의 팀이 쳐놓은 수많은 디지털 방어벽과 함정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와도 같았다. 지훈은 그 미로를 뚫고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다. 감지까지 앞으로 30초. 지하 보안 관제실에서 윤석호 역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시스템 전체에 아주 미세한 노이즈가 흐르고 있었다. 너무나 미세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전 시스템, 즉시 최고 등급 방어 태세로 전환해 외부 접속 루트를 전부 차단해. 윤석호의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윤석호의 방어 시스템이 재가동되기 0.5초 전에 마지막 암호화 코드를 뚫고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장악했다. 그의 모니터에 시스템 컨트롤 어콰이어드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제 이 무대의 감독은 박진성이 아니라 강지훈이었다. 박진성의 연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우리 대한중공업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진성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꺼졌다.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암흑이 찾아왔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성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음향팀을 향해 쏘아붙였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복구 못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대한중공업의 로고가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화면 중앙에는 박진성 비자금 조성 계획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서해대교 입찰 비리, AIT론 인수자금 횡령,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과 박진성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박진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게 무슨... 당장 저 화면 꺼. 경비팀은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때 기자석에 앉아있던 오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박진성 회장님, 화면에 보이는 저 자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이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진성은 오수진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오수진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닿기 전 장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지직거리는 낡은 잡음. 그리고 20년 전의 목소리. 내 아들놈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사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랑 내 새끼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박진성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오만하고 잔인한 음성.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박진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세오델이 심장이 약하다고 했지. 앞으로 알아서 잘 처리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도록. 이건 사고여야만 해. 알겠나?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외침, 정관계 인사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는 소리가 뒤섞였다. 박진성은 단상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혼란을 틈타 오수진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귓속의 이어폰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아르고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지훈의 아파트. 그는 방송사들의 긴급 속보 화면을 통해 아수라장이 된 주주총회 현장을 보고 있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 나오는 박진성의 모습이 보였다.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짓밟았던 악마의 비참한 최후였다. 지우는 시스템의 모든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고 조용히 컴퓨터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어린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마침내 지켜낸 약속에 대한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의 낮은 속삭임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20년의 긴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세상에 아침이 오고 있었다. 대한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견고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에 꽂힌 비수였다. 박진성의 제국은 그가 단상 위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박진성은 주주총회장에서 나오자마자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지훈과 오수진이 터뜨린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덮을 수 없었다. 박진성의 구속은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 전현직 검찰 간부, 언론사 사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중공업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평생 철옹성 같았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윤석호 전무는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 그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기술자였고 프로로서 자신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추적했던 유령의 경이로운 능력에 대해 증언하며 그가 대한중공업의 시스템을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지훈이 얼마나 치밀하고 오랫동안 이 복수를 준비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영우 부장은 검찰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진성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폭풍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지휘본부를 해체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심장이자 두뇌였던 수십 대의 모니터와 서버의 전원을 내렸다. 그는 모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삭제했다. 20년간 수집해온 박진성을 향한 증오의 기록들이 하얀 노이즈가 되어 사라졌다. 벽 속에 숨겨져 있던 공간은 다시 평범한 벽지로 봉인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전쟁지휘본부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왔다. 김인준이라는 이름의 흔적도 모두 지웠다. 그는 태안 FNS에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무도 그의 퇴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다시 간지훈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그는 오수진에게서 온 연락을 받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남대문 시장의 허름한 찻집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오수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 언론이 되었고 그녀는 진실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예전의 냉소적인 모습 대신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세상을 바꿨어요. 오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바꾼 겁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복수기에 차가운 살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뭐 할 생각이에요? 우리 채널에서 함께 일하는 건 어때요? 당신의 능력이면. 지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싸움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의 싸움은 끝났다. 그는 이제 총성 없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동맹은 끝났지만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존중과 신뢰는 영원할 것이었다. 헤어지기 전 오수진이 물었다. 당신 이름 끝까지 안 알려줄 건가요? 아르고스 씨.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맑은 가을 날 지훈은 하얀 난초 화분을 들고 강릉의 한 바닷가 공동묘지를 찾았다. 그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20년간 그는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묘비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잡초를 뽑고 묘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난초 화분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고 강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서 20년간 맴돌았던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나 왔어요.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엄마를 아프게 했던 사람 이제 벌 받았어요.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정의 내가 대신 지켜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밤 그날의 악몽을 꾸면서 내 마음이 증오로 닿아서 제가 되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20년 동안 나를 붙들고 있던 지독한 열병이 끝났어요. 그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의 감촉 위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8살 소년에 무력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좀먹었던 지난 20년의 세월과 화해할 수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1년 후 강원도 상골 김정식 씨가 양봉을 하던 낡은 오두막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집 주변의 벌통은 2배로 늘어났고 작은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밀짚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벌통을 살피며 꿀을 채취하고 있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자신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건네주었던 김정식 씨를 찾아가 그의 양봉일을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특유의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금세 능숙한 양봉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벌들의 날갯짓을 읽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 대신 따스한 햇살을, 키보드 소리 대신 벌들의 윙윙거림과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갓 채취한 꿀 한 병을 들고 언덕 위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그가 사는 작은 마을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맥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언덕에 걸터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동시에 충만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가장 큰 것은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누구와도 싸울 필요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 그것이 20년의 긴 싸움 끝에 그가 얻은 진짜 승리였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벌꿀처럼 달콤하고 햇살처럼 따스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아래 그는 마침내 자유로웠다.